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 2부 시작합니다. 10. 분할의 법칙. 시간이 지나면 하나의 영역이 분할되어 둘 또는 그 이상의 영역이 된다. 세균 배양 접시 안에서 번식하는 아메바처럼 마케팅 전투장은 영원토록 확장을 계속하는 영역의 바다로 비유할 수 있다. 하나의 영역은 간단한 하나의 물건으로부터 시작된다. 컴퓨터가 그의 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영역은 다른 분야로 세분화되었다. 메인프레임과 미니컴퓨터, 워크스테이션, 퍼스널 컴퓨터, 랩탑, 노트북, 펜 컴퓨터 등으로. 자동차도 TV도 맥주도 심지어는 국가에도 분할의 법칙은 적용된다. 각각의 부문은 명확하게 구분된 실체이다. 각 부문은 나름대로의 존재 이유를 지니고 있다. 더구나 각 부문은 나름대로의 선도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이 원래 그 영역의 선도자였던 것과 동일한 경우는 드물다. IBM은 메인프레임에서 선도자이고 DEC는 미니컴퓨터에서 서는 워크스테이션에서 선도자인 것과 같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업 지도자들은 이런 분할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채 영역은 결합적이라는 순진한 생각을 갖고 있다. 선도자가 지배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새로이 나타나는 하나하나의 영역에 대해서 다른 브랜드 이름으로 얼굴을 내미는 것이다. 한 영역에서 잘 알려진 브랜드를 선택해서 다른 영역에도 똑같은 브랜드를 사용하려고 시도하다가 실패를 맛본 회사들이 많다. 미국의 소형차 영역을 최초로 소개한 폭스바겐은 자체 생산 비트를 미국에 도입하여 미국에 수입. 자동차 시장의 67%를 장악했던 대단히 성공적인 자동차였다. 큰 성공을 거둔 폭스바겐은 자기들도 GM처럼 보다 크고 보다 빠르고 보다 스포티한 자동차를 팔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여 독일에서 생산되고 있던 모든 모델을 미국으로 실어 보냈다. 그러나 GM과는 달리 폭스바겐이라는 동일 브랜드를 사용했다. 불행히도 계속 팔린 것은 소형 비틀 뿐이었다. 폭스바겐은 이 사태를 바로잡을 방법으로 미국에서의 비틀 판매를 중단하고 크고 빠르고 값비싼 폭스바겐을 팔기 시작했다. 그러나 소형차 시장은 계속 확장되어 갔고 내구성이 강하고 경제적인 폭스바겐을 살 수 없게 된 소비자들은 토요타, 혼다, 닛산을 찾게 되었다. 오늘날 한때 67%에 이르던 폭스바겐의 시장 점유율은 4% 이하로 줄었다. 폭스바겐은 사브나 알파로메오 같은 유럽의 군소 브랜드가 아니다. 폭스바겐은 유럽에서 최대 판매량을 자랑하는 자동차 브랜드이다. 폭스바겐이 미국 내에서 판매하는 자동차의 숫자는 유럽에서의 판매량과 같다. 다만 그 차들을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를 뿐이다. 미국에서의 폭스바겐은 작고 못생긴 것을 뜻한다.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 가운데 크고 멋있는 폭스바겐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폭스바겐의 경쟁자인 혼다는 호화 승용차. 시장에서 혼다라는 기존의 이름을 쓰는 대신에 아큐라라는 이름을 소개했다. 이 회사는 혼다와의 혼동을 막기 위해 별도로 아큐라 판매점을 개설하는 비싼 과정을 거치기도 했다. 아큐라는 미국에 최초로 소개된 일제 호화 승용차가 되었고 오늘날 미국에서는 폭스바겐이 팔고 있는 모든 종류의 폭스바겐보다 더 많은 숫자의 아큐라를 팔고 있다. 이제 혼다는 두 영역에서 선도적인 브랜드를 갖게 된 것이다. 11. 원근의 법칙. 마케팅 효과는 상당히 긴 기간에 걸쳐 나타난다. 마케팅 활동의 많은 부분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장기적인 효과가 단기적인 효과와는 정반대일 경우가 있다. 세일이 회사의 규모를 증대시키는가 아니면 축소시키는가?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세일이 회사의 규모를 키워준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고객에게 정상적인 가격으로 물건을 구매하지 않도록 가르침으로써 세일이 사업 규모를 위축시킨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점점 더 많이 드러나고 있다. 뉴욕 일대에서 가장 큰 가구 회사인 시먼스는 매주 세일을 해왔다. 최근에 시먼스는 파산했다. 12. 계열 확장의 법칙. 브랜드가 지니고 있는 이미지를 확대하려는 거역할 수 없는 압력이 존재한다. 기업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어기는 법칙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계열 확장의 법칙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계열 확장이 기업 쪽의 의식적인 노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사실이다. 어느 날 회사는 높은 이윤을 낼 수 있는 한 가지 제품에 집중적인 노력을 경주한다.
다음날 똑같은 회사가 여러 가지 제품에 손을 대어 힘을 분산시키는 바람에 손해를 입는다. IBM은 과거 메인프레임 컴퓨터에 힘을 집중시켰을 때에는 엄청난 돈을 벌었다. 오늘날 IBM은 온갖 것에 손을 대고 있으면서 가까스로 손익 분기점을 맞추고 있다. 좁은 의미에서의 계열 확장은 성공한 제품의 브랜드 이름을 채택해서 선보이고자 하는 새로운 제품에 갖다 붙이는 것을 포함한다. 그것은 아주 논리적으로 들린다. A1 스테이크 소스의 예를 보자. 우리는 스테이크 분야에서 지배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위대한 A1 소스를 만들고 있다. 그러나 구매 성향이 점차 쇠고기에서 닭고기로 바뀌고 있으니 닭고기에 필요한 제품을 선보여야 한다. 그렇다면 A1 이상으로 더 좋은 이름이 있겠는가? 그렇게 하면 위대한 A1 스테이크 소스를 만드는 회사에서 이 닭고기 소스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마케팅은 제품이 아니라 인식의 싸움이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A1은 브랜드 이름이 아니라 바로 스테이크 소스 그 자체이다. 1,800만 달러에 달하는 광고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A1 닭고기 소스의 시판은 개시부터 참패했다. 결과가 정반대이라는 증거가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경영자들 이 계열 확장이 효과적이라고 믿는 이유가 뭘까? 계열 확장이 장기적으로는 패자가 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승자가 된다는 그 하나의 이유이다. GM은 바퀴가 달린 것이면 무엇이든 손을 댔다. 세단, 스포츠카, 값싼 차, 비싼 차, 트럭, 미니밴, 심지어는 전기 자동차까지. GM의 경영 전략은 무엇일까? 길이를 제대로 달릴지 추락할지 시간이 증명하리라. 13. 희생의 법칙. 얻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한다. 희생의 법칙은 계열 확장의 법칙과 정반대되는 것이다. 성공을 누리고 싶다면 당신은 뭔가를 포기해야만 한다. 희생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이다. 즉, 제품 계열과 목표 시장, 지속적인 변화이다. 모든 계열을 갖는 것이 패자에게는 사치스러운 짓이다. 성공을 바란다면 제품 계열을 확장할 것이 아니라 축소시켜야 한다. 도대체 팔아야 할 물건이 더 많을수록 더 많이 판다고 어디에 적혀 있는가? 에머리 항공은 화물 운송의 모든 영역을 담당했다. 페더럴 익스프레스는 소화물을 야간에 배달한다는 한 가지 서비스에만 전력을 집중했다. 오늘날 페더럴 익스프레스는 에머리와는 비교가 안 되게 큰 회사이다. 페더럴 익스프레스가 치른 희생의 힘 덕분에 잠재 고객의 기억 속에 야간이라는 단어를 심어줄 수 있었다. 절대적으로 틀림없이 야간에 배달해야 할 물건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페더럴 익스프레스를 불렀다. 그러다가 페더럴 익스프레스는 계열 확장의 법칙이라는 덫에 스스로 걸려들었다. 스스로 야간이라는 지위를 포기하고 타이거 인터내셔널과 플라잉 타이거 항공화물 운송 사업을 사들이고 전 세계적인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전 세계적 항공 화물 회사가 되었다. 21개월 동안 페더럴 익스프레스는 11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두 번째의 희생인 목표 시장에 대해 생각해보자. 담배 광고, 특히 오래된 광고를 살펴보자. 그들은 어김없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보여준다. 왜 그럴까? 흡연자의 대부분이 남성이었을 때 연초 제조업자들은 시장을 넓히고 싶었다. 우린 이미 남성을 잡았으니 밖으로 나가 여성을 잡자고. 그런데 필립 모리스는 남성에게만 초점을 맞추었다. 그 뒤에 초점을 더 좁혀 남성 중에 남성인 카우보이에게 맞추었다. 그 브랜드는 말보로였다. 오늘날 말보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담배이다. 목표는 시장이 아니다. 즉, 마케팅 활동의 뚜렷한 목표는 실제로 물건을 살 사람과 동일하지 않다. 말보로 광고의 목표는 카우보이이지만 시장은 모든 사람이다. 오늘날 미국에 몇 명의 카우보이가 남아있는가? 아주 적은 수이다. 세 번째로 희생해야 할 것은 지속적인 변화이다. 매년 예산을 짤 때마다 전략을 바꾸어야 한다는 말이 대체 어디에 적혀 있는가? 시장의 온갖 급변을 그대로 따르려 하다가는 길 밖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리라. 일관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은 무엇보다도 바꾸지 않는 데 있다. 피플 익스프레스는 집중 전략을 쓸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그 회사는 실제적인 가격에 실제적인 도시들로 날아다니는 실제적인 항공사였다. 피플 익스프레스를 자주 타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지? 사람들은 별로 개의치 않았다.
그만큼 값이 쌌던 것이다. 그런데 성공을 거두고 나서 이 회사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했다. 그 회사는 보잉 747 같은 새로운 장비에 투자했다. 그들은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시카고와 덴버 같은 무척 번잡한 항우를 비행하기 시작했다. 또 프론티어 항공사를 사들였다. 여기에 이 회사는 1등 칸 따위에 쓸데없는 장식을 덧붙였다. 피플 익스프레스는 즉각 고도를 잃고 스스로 텍사스 항공사에 회사를 매각함으로써 파산을 면했다. 그와 반대로 화이트캐슬은 자신의 지위를 전혀 바꾸지 않았다. 오늘날의 화이트캐슬은 60년 전의 화이트캐슬과 똑같아 보일 뿐만 아니라 똑같은 프로즌 슬라이더를 믿을 수 없을 만큼 싼 값에 팔고 있다. 화이트캐슬의 체인점은 연평균 1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14. 속성의 법칙. 어느 속성이든 반대되고 효과적인 속성이 있게 마련이다. 너무도 많은 회사들이 선도자를 흉내내려고 한다. 그들은 무엇이 제대로 된 것인지 알고 있을 거야. 그럴싸한 논리이다. 그러니 우리도 비슷한 일을 하자고. 별로 좋은 사고방식이 아니다. 그보다는 선도자와 당당하게 맞설 수 있도록 만들어줄 정반대의 속성을 찾아주는 것이 더 좋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반대이다. 비슷한 것은 먹혀들지 않을 것이다. 코카콜라는 원조여서 나이든 사람들이 선택하는 음료이다. 펩시는 젊은 세대의 선택품으로서의 지위를 성공적으로 확보했다. 크레스트가 충치라는 단어를 차지해버렸기 때문에 다른 치약들은 충치라는 단어를 피해 맛이나 미백 효과, 구취 제거, 그리고 아주 최근에는 소독 효과 같은 다른 속성들을 내세웠다. 마케팅은 아이디어의 싸움이다. 그러니 성공하기 위해서는 흩어진 노력을 집중시킬 수 있는 자신만의 아이디어나 다른 속성이 있어야만 한다.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면 차라리 정책을 써라. 그것도 굉장히 낮은 값을 매기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속성을 차지하라. 그렇지 못했다면 그보다 작은 속성을 잡아라. 문제는 속성 그 자체가 아니라 속성이 지니는 가치를 극적으로 부각시키는 일이다. 15. 솔직성의 법칙. 스스로가 부정적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잠재 고객은 당신을 긍정적으로 여길 것이다. 어떤 문제를 인식할 때 기업과 인간은 선성적으로 반대되는 태도를 취한다. 너무도 오랫동안 긍정적인 사고의 힘이 우리들을 질타해왔다. 끝없이 이어져 나오는 책과 논문의 주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이다. 그러니 우선 부정을 인정한 다음 그것을 긍정으로 바꾸는 것이 잠재 고객의 기억 속에 자리 잡으려 할 때 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이 어쩌면 놀랍게 생각될지 모른다. 아비스는 렌터카 업계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이용할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은 틀림없이 더 열심히 노력할 거야. 스머커라는 이름을 붙이다니 좀 더 좋은 이름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회사들, 특히 가족 회사들은 결코 자기 회사 이름을 우스갯거리로 만들지 않는다. 그러나 스머커 가족은 남들이 하지 않으려는 일을 했다. 그것이 바로 스머커가 잼과 젤리 시장에서 제일 위를 차지한 이유들 가운데 하나였다. 1970년 모델의 폭스바겐은 더 오래도록 못난 모습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못난 자동차는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잠재 고객은 생각한다. 조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향수 1온스에 $375를 지불한다면 이것은 대단한 향수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16. 단독의 법칙. 각각의 여건에서 오직 하나의 행동만이 실질적인 성과를 올린다. 마케팅 종사자의 상당수가 성공이란 멋지게 집행된 다수의 사소한 노력들의 총체적인 결과라고 알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여러 가지 상이한 전략들 가운데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또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 집행하는 한 여전히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영역의 선도자를 위해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서로 다른 수많은 계획에 자원을 찔끔찔끔 쏟아붓는다. 그들은 성장하기 위한 최선책이 모든 일마다 끼어드는 애송이식 접근 방법이라고 여기는 것 같다. 선도자를 다루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종종 선도자와 같은 짓을 하려는 시도를 포기하는데 전자에 비해 조금 더 나은 편이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열심히 싸우는 것뿐이며 그러면 만사가 제대로 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담 후세인과도 같다. 좀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 마케팅에서 성공하기 위한 비결은 아니다. 열심히 일하든 안 하든 그 차이는 근소하다.
더욱이 회사가 크면 클수록 열심히 일하자는 접근 방식으로 얻게 되는 실질적인 이득을 평균의 법칙이 상쇄시켜버린다. 역사는 마케팅에서 재구시를 하는 것은 단 한 차례의 대담한 공격뿐임을 가르쳐준다. 나아가 주어진 여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오는 것은 단 하나의 행동뿐이다. 자동차 산업에서 오랫동안 선도자의 주력은 중앙부에 있었다. 시볼의 올스모빌, 뷰익, 캐딜락 같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GM은 포드나 크라이슬러 같은 다른 미국 자동차 회사들의 전방 공격 부대를 쉽게 물리쳤다. 마케팅에서는 예기치 못한 사건이 전세를 뒤집어 놓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 와서 GM을 상대로 한 강력한 공격은 2차례뿐이었다. 둘 다 GM의 마지노선이라 하는 중앙부를 피해 우회해간 것이다. 즉, 일본의 도요타와 다찌가 소형차들로 독일의 메르세데스나 BMW 같은 초화, 대형 승용차 쪽에서의 공격이었다. 일본과 독일의 측면 공격이 성공함에 따라 GM은 계열의 밑바닥과 상층부를 방어하기 위해 전력을 분산해야 했다. 전력이 분산된 틈을 타 포드나 크라이슬러는 중앙부의 토러스나 세이블로 공략을 시작했고, 일본도 상층부의 아큐라와 렉서스, 인피니티로 공세를 가해 이제 GM은 모든 전선에 걸쳐 허약함을 노출하고 있다. 아이디어나 개념을 찾기 위해 마케팅 책임자는 시장의 최전선까지 내려가 보아야 한다. 실수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경영자는 마케팅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남에게 위임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일이 GM에서 있었다. 작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경영을 떠맡게 되자 마케팅 계획들은 와해되었다. 그들의 관심은 브랜드가 아니라 숫자였다. 결과는 브랜드와 함께 숫자도 날아가 버렸다는 사실이다. 17. 예측 불능의 법칙. 경쟁자의 계획을 작성해보지 않으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장기적인 마케팅 플랜을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기 계획을 통해 제품이나 회사를 차별화시키는 것이며, 이러한 아이디어나 시각을 극대화시킴으로써 일관된 장기 지침을 세울 수 있을 뿐이다. 대부분의 미국 기업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마케팅의 단기적인 사고가 아니라 자금 조달의 단기적인 사고이다. 대부분의 회사는 분기 보고서를 먹고 산다. 문제는 숫자에 의해 사는 회사는 숫자에 의해 죽는다는 것이다. ITT의 명물인 해럴드 케니는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을 잘 예증해주는 인물이다. 그는 권력을 휘두르면서 끊임없이 이익을 증가시키라고 경영자들을 다그쳤다. 개인의 노력으로 ITT는 지금 한때 좋았던 허울만 남은 회사로 전락했다. 좋은 단기 계획은 제품이나 회사를 차별화시키는 시각이나 단어를 마련해준다. 그런 다음 그 아이디어나 시각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장기 마케팅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것은 장기 계획이 아니라 장기적 지침이다. 시장 조사는 과거를 알고 싶을 때에만 유용하다. 미래를 알고 싶다면 추세의 미묘한 변화를 추적해야 한다. 그 결과 어떤 변화를 감지했다면 그 변화에 기꺼이 부응해야 한다. 변화가 쉽지는 않겠지만 이것만이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처하는 길이다.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러니 마케팅 계획도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려고 시도하지 말아야 한다. 18. 성공의 법칙. 성공은 종종 오만으로 이끌어가고 오만은 실패로 이끌어간다자만은 성공적인 마케팅의 적이다. 무엇보다도 절실한 것은 객관성이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게 되면 객관성을 잃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종종 시장이 원하는 바를 자신의 판단으로 대체시켜버린다. 성공이라는 것이 계열 확장의 덫에 치명적인 요소로 바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어느 브랜드가 성공하게 되면 회사는 그 브랜드가 성공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이름이라고 가정한다.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 그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제품을 찾아 나선다. 실상은 이와 정반대이다. 실제로는 올바른 마케팅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브랜드가 유명하게 된 것이다. 달리 말하면 당신이 밟아온 단계들이 기본적인 마케팅 법칙들과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회사가 크면 클수록 최고 경영자가 최전선과 연락을 끊게 될 가능성이 더 커진다. 이것이 바로 회사의 규모가 커지는 것을 제한해야 하는 단순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요인일지도 모른다. 지난 10년여 동안 작은 회사들이 더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던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규모가
작은 회사는 정신적으로 최전선에 더 가까이 다가가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성공의 법칙에 의해 타락되지 않았다. 19. 실패의 법칙. 실패는 예상되고 받아들여져야 한다. 너무나 많은 회사들이 잘못된 것들을 버리기보다는 고쳐보려고 애쓴다.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것은 경력에 치명적이다. 더 좋은 전략은 일찍 실패를 깨닫고 손실을 줄이는 것이다. 아메리칸 모터스는 승용차를 포기하고 지프에 모든 노력을 집중했어야 했다. 마침내 실수를 깨닫기 전에 IBM은 복사기를 포기하고 제록스는 컴퓨터를 포기했어야 했다. 실수는 늘 존재한다. 요는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고 그 실수가 성공의 추진력이 될 수 있는 경영체계를 확립하는 일이다. 20. 과장의 법칙. 상황이 언론에 나타나는 것과 정반대인 경우가 종종 있다. 성공을 거두었을 때 IBM은 별로 말이 없었다. 지금은 꽤 빈번하게 기자회견을 갖는다. 모든 일이 잘 되어갈 때에는 과장이 필요 없다. 과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대개 공경에 빠져 있음을 뜻한다. 진정한 혁신은 저녁 6시 뉴스에 보도되거나 벌건 대낮에 고적대가 음악을 연주하는 가운데 도착하지 않는다. 진정한 혁신은 한밤중에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도착해서 당신에게로 몰래 다가가는 것이다. 21. 가속의 법칙. 성공할 수 있는 계획은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추세를 바탕으로 해서 세워진다. 일시적 유행은 잔물결처럼 금세 눈에 띄이지만 무척 빠르게 오르락 내리락한다. 추세는 파도처럼 거의 눈에 띄이지는 않지만 장기간에 걸쳐 아주 큰 위력을 발휘한다. 일시적 유행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는 단기적인 현상이지만 회사에 큰 보탬이 될 정도로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회사가 가끔씩 일시적 유행을 추세인 양 착각하고 그에 대비하기도 한다. 그 결과 지나치게 많은 인력과 값비싼 생산 설비, 과다한 배급망을 확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1983년 간의 공업으로 만든 배추머리 인형들이 시작을 강타하며 떠오르기 시작했다. 배추머리 제작업체인 콜레코 인더스트리는 할 수 있는 데까지 꼬마들을 우려먹을 전략을 세웠다. 그 결과 수백 가지의 색다른 배추머리 제품들이 장난감 가게에 넘쳐 흘렀다. 펜, 연필, 크레용, 상자, 게임, 의상. 2년 뒤 콜레코는 7억 7,600만 달러의 매출과 8,300만 달러의 이익을 올렸다. 1988년에 콜레코는 망했다. 콜레코는 죽었지만 꼬마들은 살아있다. 1989년 헤이스브로에 인수된 배추머리 꼬마들은 이제는 신중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오늘날 그들은 제법 잘 해나가고 있다. 그와 반대로 바비 인형은 추세이다. 몇 년 전 바비가 태어났을 때 그 인형은 지나친 상품화로 다른 분야에 뛰어들지 않았다.